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인데요. 자, 오늘도 한국인재행동 심리학회 박소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대표님과 함께한 네. 시간이 한 8번째더라고요. 네, 오늘 네. 차례가. 네, 네. 처음에 이제 네. 뵀을 때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책 글 쓰는 작업을 하실 때 네, 영화를 엄청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문득 오늘 궁금한 게 어떤 네. 영화가 가장 좀 애틋하시거나 기억에 남으셨는지 인생 영화 어떤 게 있었나요, 교수님? 제가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칼럼을 써달라 그러면서 네, 그 인생 영화가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떠오른 영화가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네, 아시죠? 그 미야자키 하야오인가요? 그 이제 감독이 그린 만화 영화죠. 네. 만화 영화인데 원래는 이제 원작은 판타지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긴 한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이제 내용도 그렇지만 거기 이제 영화 중에 이제 나오는 짧은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죠.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걸 이제 추적해서 가보니까 네. 예전에 제 모습이랑 좀 오버랩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카타르시스 느낄 수 있고 위안도 느낄 수 있고요. 네. 근데 반대로 좀 불편한 진실과 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영화에서 좀 설정 같은 걸 좀 잘 드러냈다든가 아니면 심리 묘사가 아주 뛰어났다거나 그런 영화일수록 좀 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어떤 영화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는 최근이라고 하기는 이 영화도 좀 오래되긴 했는데 악마를 보았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네.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영화 속 심리학을 써야겠다 하고 영화 이제 그 원고를 쓰기 그러셨어요? 시작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그 인물들의 이제 심리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묘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갖고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이제 쓰게 됐는데 그 전부터 물론 이제 영화에 관심도 있었고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어떤 계기를 준 영화가 이제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인격장애 얘기 네. 이제 오늘 나눌 텐데 네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악마를 보았다도 이 인격장애와 연관이 있는 그렇죠. 네네. 영화였죠. 네. 자, 먼저 인격장애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격, 이제 퍼스널리티가 이제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그냥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격이라는 것이 이제 한 개인을 좀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어떤 경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거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네. 그것이 네. 성향의 성격이라고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격 장애는 그런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보통의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넘어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 기준이라든지 어떤 뭐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것들 이런 어떤 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벗어나서 어떤 편향된 어떤 상태를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정되게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인격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주요한 이제 기능 장애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인격 장애도 여러 좀 종류가 좀 몇 가지 있나요? 네네. 종류가 이제 총 10가지가 있어요. 네, 10개의 인격 장애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좀 괴상하거나 별나거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인격 장애. 편집성, 분열성, 뭐 분열형 인격 장애 이제 이렇게 해서 A군이라고 이렇게 묶은 거고요. 그다음에 히스테리성. 히스테리성 많이 들어보죠. 히스테리 뭐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요게 주는 용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성의 이제 자궁을 비유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연극성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애성, 반사회적 또는 경계성 인격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극적이면서 감정적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C군은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이제 C군에 뭐 묶이는데 보통 이제 좀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격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격장애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예, 좋습니다. 생각보다 인격장애 종류가 좀
많이 맞죠. 있군요. 네,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어떤 유형을 좀 먼저 건드려 볼까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가 수업 심리학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어떤 한 학생이 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반사회성 인격장애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반사회성보다는 편집성 인격장애에 가깝더라고요. 예. 그 영화가 이제 7년의 밤. 7년의 밤. 7년의 밤. 예, 예. 네. 좀 최근에 나온 영화예요. 네. 장동건이랑 이제 유승용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장동건이 연기한 그 역할, 이 사람의 캐릭터가 편집성 인격장애하고 좀 많이 부합되는 거로 보입니다. 예. 타인의 행동과 의도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죠. 이런 특징을 예, 갖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편집성은 핵심 증상은 예. 그러니까 타인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이제 그 취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보호해야 되고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이미 나는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 상대방을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영화 그래서인가요? 7년의 밤을 좀 네, 갖고 오셨네요. 네. 우발적 살인으로 네. 인해서 이제 모든 걸 잃게 되고 잃게 된 네. 한 남자 그리고 네. 자신의 딸을 네. 잃게 된 잃게 된 남자. 한쪽은 그 고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다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뭐 우발적으로 살인을 네, 저지른 그 최연수 역시 좀 물론 큰 잘못을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최연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접근을 시도하는 네, 그런 오영재의 인물의 이야기도 네. 계속 이게 그 숨을 조이면서 이야기가 그려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감독의 인터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나쁜 사람인가? 부인이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도 자살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듣고 전화를 받으면서 피식 웃으면서 이제 욕을 해요. 뭐 미친 엑스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 햇빛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선글라스를 딱 이렇게 끼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슬픈 거죠. 이 슬픈 감정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 사람의 행동 자체는 동의하기 좀 어렵지만 좀 애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질환을 마주할 땐 그 진단 기준 같은 건 어떻게 잡히나요? 네. 진단 기준은 이제 진단 기준을 좀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그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그냥 의심해요. 타인을 자신을 이제 착취하고 해를 줄 거다. 그리고 뭐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성실성, 신용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정보도 악의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그 속내를 잘 얘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좋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그런 말이나 사건 자체를 위협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랜만에 보면 오랜만에 그러면서 뭐 칭찬 같은 거 해주잖아요. 뭐 기자님 오늘 뭐 스타일 되게 좋으시네요.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웃으시죠. 네.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그전에는 되게 거지 같았나 봐요. 싸죠? 제 가까운 인물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그 농담하면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원하는 분거나.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자신을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지속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나 애인을 이제 반복적으로 의심을 하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의처증, 의부증과 또 다 있군요. 이 네, 부분이. 네.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게 네. 어쨌든 범인을 알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얘기 전해드린 바로는 아주 잔인하게 목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뭐 마치 계획을 한 것처럼 그거를 끝내 마침표를 찍으려는 것처럼 네. 그런 이어지는 그 살해 계획 네, 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으로의 표출이 이어지는 이유가 네. 뭘까 궁금하기도 해요. 예. 그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되게 편집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에 집착하고 그 자기가 계획한 대로 끝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편집성 있게 인격장애가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기도 하고 예. 또 타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찰도 믿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성향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대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갚아줘야지. 찾아내서 범인을 찾아내서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이 성격적인 측면과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기 편집성 인격 장애의 원인에 네. 대해서 좀 밝혀진 게 있나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뭐 또 뭐 초기 학문기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잘못 이제 그 성향이 이제 고착이 되게 되면 예. 어떤 이제 고집스러움, 충동성 뭐 이런 것들이 고착이 돼서 이런 이제 편집성 인격 장애가 유발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예, 예. 또 대상 관계 이론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그나마 좀 제가 할 땐 좀 납득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자신을 돌봐주는 대상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대체는 이제 엄마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신한테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는 엄마 그리고 자신이 원했을 때 원하는 걸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은 엄마가 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이제 내면화시키고 나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으로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뭐 투사라고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건데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이제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제 오형제에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 인생, 내가 완벽하게 설계해 놓은 이 인생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편집성 인격 장애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참 그 접근이 네. 쉽지 않다. 치료 또한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쉽지는 않아요. 그 성격 장애 자체가 인격 장애 자체가 네. 이미 이제 그 성격이 자기의 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뭐 예.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보통 이런 분들이 네. 뭐 상담센터라든가 네. 어떤 뭐 의료기관이라든가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예, 찾아갔다. 예. 그런 어떤 식으로 보통 이렇게 의료 접근을 갖는지. 이번 같은 경우는 신뢰를 쌓는 것이 일단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뢰. 예. 신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요. 예. 신뢰를 형성을 하면서 왜곡된 생각을 좀 변화시키는 거, 합리적인 생각으로. 세상이 위험하다. 세상에 나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와 생각보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주요한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영화 7년의 밤은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나요? 내용 자체 이제 물론 이제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끝나는 거로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추론을 해보겠는데 본인이 복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복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근데 복수를 하고 나서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면서 끝나는 거로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인격장애 유형 한 가지 좀 더 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죠? 반사회성 인격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
반사회성 인격 장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반사회성 인격 장애에 대한 뭐 사이코패스 또는 뭐 소시오패스 이런 용어가 좀 더 흔하게 사용이 되는데 실제 이제 진단명으로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맞죠. 인격 장애와 네. 관련돼 있는 사건 사고들도 끊이질 않고 있고요. 지금 그렇죠.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어떤 정신질환인지에 대해서 좀 영화를 좀 하나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영화는 아까 잠깐 서두에 언급했었죠. 말씀하셨던 악마를 악마를 보았다네요. 예. 2010년작인데 영화는 잘 만들어진 영화 같아요. 좀 잔인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다시 만들어서 이제 봤는데 재미없더라고요. 그 리메이크된 건 별로 재미없고 우리나라 이제 영화가 원래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거기 나오는 이제 장경철이라는 그 최민식 배우가 연기를 했죠. 그 인물이 반사회성 이제 인격장애를 보입니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증상들로는 어떤 걸 좀 보였나요? 여기 영화에서는? 여기서 보면 그 경철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보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어떤 그 위험이 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양심이나 죄책감, 책임감 이런 것들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낳은 아이 같은 경우도 그냥 방치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뭐 애원을 한다거나 자기가 이제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 약혼녀가 죽임을 당하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임신을 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바로 죽이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기계같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두려움이라든가 고통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이런 살인마한테도. 네네.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 감정이 둔감한 거죠. 둔감하고 또 관심도 없고 스스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합리화 또 이제 주지화라고도 하는데 합리화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내 길을 막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주지화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차단하는 그런 행위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감 능력도 없고 그런 걸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이제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와 신체 각성이 좀 느린 그런 특성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 같아요. 이런 반사회성 인격 장애는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15세 이후에 시작이 돼야 돼요. 15세 이후에 시작이 됐다. 그 품행 장애하고 반사회성 인격 장애하고 되게 흡사하다고 전에 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연령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격 장애는 성행기 이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행동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 이하의 어린 아이들한테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하지 않고 품행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이제 무시하고 침해하고 하는 행동 양상이 이제 한 3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법을 어긴다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와 관련돼서 뭐 교도소나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데를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계속 반복하고요. 충동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계획 세우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책의 결여와 뭐 같은 이런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18세 이상 이제 이어야 되고요. 15세 이전에 품행 장애의 어떤 그런 증거들이 이제 있어야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인한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한 만 10세 이전에 예. 이제 이런 문제를 보일 경우에 빨리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뭐 유기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가정교육 그리고 부모 자체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것을 네. 학습하고 이런 과정에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유전, 환경 이런 거 다 이제 작용한다고 봅니다. 어떤 이제 그런 폭력적인 어떤 기질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증폭이 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보살핌 그다음에 그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성으로 가지 않게끔 최대한 막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영화 얘기해 보면 결국 좀 결말로 좀 이제 그 복수로 그렇죠. 마무리가 되죠. 네, 복수. 그러니까 잔인한 복수로 끝나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주인공이 결국 이제 복수는 했는데 굉장히 자기도 이제 그 범죄자와 똑같은 어떤 예.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런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는데요. 네,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인격 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편집성 인격 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 장애 이렇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인격 장애 종류들이 더 있는데 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선생님. 네. 오늘 주제 정리하면서 네.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예전에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범죄들이 좀 더 잔혹해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대상이 없이 묻지마 이제 그런 그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 밖, 우리 테두리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이 이런 문제, 우리가 이런 어렸을 때 방치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와 관련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방치를 했을 경우 그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또 위협하는 존재로 또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 같은 거 그리고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요즘에 아동 학대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빨리 찾아내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 마인드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